최근에 북한이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증시만 놓고 보면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가요?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어요? 지금? 매우 안 좋아졌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상황을 뭐 어떻게 올 거냐. 저도 뭐 이 남북 관계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기업을 볼 때도 그렇고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처럼 되게 근본적인 거는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업을 볼 때도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측면이고, 지금 북한이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 아무 의미 없다 이러고 폭파하고, 그 다음에 뭐 GP에 군인들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삐라 뿌리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일단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활동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물론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점점 긴장이 고조돼서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관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북한의 행동을 지금 보자면,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그런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는 친구들끼리 왜 어쩌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투닥투닥하고 이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두 친구들이 막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러면서 흥분해서 막말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는 싸움이 잘 안 나요. 팍 피가 이렇게 막 올라가서 이러는 상황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는, 누구 심리학자가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 언성이 높아지는 거는, 나 지금 화났으니까 너 물러라, 네가 양보해,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야 나 좀 말려줘, 뭐 이런 신호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뭔가 움츠려드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말려야 된대요. 그때는 진짜 말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피가 근육으로 가고 있다는, 온몸의 근육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라고 그래요. 근데 북한이 지금 연락사무소 하고 막 막말하잖아요. 김여정 부위원장께서 그냥 이름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막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표정이 그런 표정인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올라와서 너 막 이러는 거 같단 말이에요. 야 좀 너네 좀 잘해봐, 나 좀 말려봐, 뭐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맥락도 사실은 그렇죠.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4.27 9.19가 2018년이죠. 그죠? 2018년. 2018년에 그 합의를 했잖아요. 판문점에서 하고 평양에서 하면서 4.27에서는 연내 종전선언을 그때 하겠다라고 했고, 그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재개하겠다라고 했었고, 9.19에서는 군사합의가 이것도 내용상 바뀐 게 있을지도 몰라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들이 이 4월과 9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GP에서 사람 빠지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영화 제목 JSA. JSA에 의해서 양쪽 다 무장을 다 해제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로. GP입니다. GP. 아니 비무장 JSA. JSA. GP는 비무장이 아니지. GP는. 그치. GP는 철수를 했고. 저 GOP에 있어. 휴전선은 GOP에 있었는데 GOP가 바깥쪽이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JS에서 총기 오발 사고 나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맞고 하자면서 그러면 안 하기로 했고, 그때
4.27이었을 거예요. 4.27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호 비방 그다음에 삐라 금지 말이에요. 네, 삐라 금지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합의를 우리 남쪽에서 지킨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 실정을 잘 모르는 측면도 있었고 우리는 이 법이라는 절차 같은 걸 거쳐야 되니까 상당히 뭔가를 하려면 오랜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남쪽에서도 그걸 탓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제동에 다 걸려갖고 못한 거니까 정세현 전 장관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니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 비핵화 공조, 한미 공조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그 한미 공조가 계속 이제 이어져 오면서 계속 남북관계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통일부 관계자가 있어요. 통일부에 소속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통일부 관계자라고. 네, 통일부 관계자라고 했지. 근데 통일부에 좀 누구 아시는 분이 그냥 뭐 기자분. 통일부 출입 기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아니면 가족이 통일부하고 친한 분일 수도 있고. 전에 들은 이야기. 1차 수령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종구님이 2차, 3차 수령자라는 이야기죠. 10차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하여튼 거기서 하는 그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거는 비핵화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에서도 한미공조하고 비핵화와의 보조 얘기를 하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잖아요. 이거는 비핵화 이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오케이가 나오는 경우가 없대요. 아예. 저기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진단 키트 이번에 진단 키트 그러니까 이 의료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것도 비핵화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에서 쟤네들이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보내두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진단 키트가 전력 물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발목이 잡혀 있는데 우리 통일부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결을 못한 건 사실이죠. 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실은 다 허락받고 하려고 하니까 못한 거잖아요. 사실 자주국가가 아니죠. 그런 측면. 그런 측면. 야, 그거 안티 많이 달리겠다.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뻔히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그 5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그걸 진짜 모르고 그렇게 약속을 먼저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다 보니까 약속부터 하고 해보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게 뭐 누구를 탓하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누구를 탓하고 할 문제는 아니고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급은 그 정도 훈련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포카를 쳐도 포카 페이스가 있는데 한 나라 지도자가 그 얼굴에 그런 게 드러나나? 그게 안 드러나지. 일부러 드러내는 거잖아요. 일부러 지금. 아니 그것도 포카 페이스라고 봐야 돼요. 포카 페이스라고 봐야 되고 그거 알 수도 없고 그냥 금융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건데 그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블랙스완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바논인가? 레바논 사람이야. 나심 탈레브가. 근데 레바논이라는 데가 중동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맨날 내전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것이고. 근데 나심 탈레브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었나 뭐 그랬다고 해요. 꽤 고위층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몇십 년간의 평화가 있었고 정말 레바논은 그 지중해에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단계인데 뭐 서로 간에 그 주위가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알력 관계가 늘 있었어요. 근데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 아무도 이게 이제 완벽한 파괴로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던 것이야. 근데 어느 날 완벽하게 무너지는 단계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이 충격이 어릴 때 충격이 너무 커서 나심 탈레브는 자기 아버지가 얘를 이제 미국으로 보낸 거지. 그러니까 고위층 자녀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는데 트레이딩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야. 월스트리트도 앞에 다가오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금융시장, 그러니까 이 주가나 뭐 채권이나 이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미래에 발생할 일들이 한 100가지가 있으면 그 일들의 확률, 발생할 확률을 뭐 이렇게 쭉 하고, 이게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게 재앙적이냐, 피해가 얼마나 되고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계산을 쭉 하면 기대값이라는 게 나오지 않나요? 이 기대값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채권은 이걸 기대값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근데 나진 탈레브가 보니 자기 레바논이 한순간에 완벽한 파멸 상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수완은 우리 백조라고 부르는데 블랙 수완이야. 까만 백조야, 까만 백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쳐, 가령 한 1%라고 치자고. 근데 이거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마이너스로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그럼 이게 단 1%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반영해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높으면 안 돼. 저기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금융시장 주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 북한이 그럼 우리 전쟁하나? 확률 0.1% 곱하기 전쟁했을 때 우리 피해? 야, 이거 주식 빨리 팔아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심 탈레브가 보니까 월스트리트도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이야. 무시 30% 안 되는 확률 그냥 다 무시, 개무시하고 30% 이상쯤 되는 거나 랄랄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0.1%짜리가 30%로 더 올라오면 허걱하면서 다 도망가는 그런 식이다라는 거.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30%가 안 되는, 확률적으로 30%가 안 되는 거는 시장이 그냥 무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라는 것과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에 너무나 심각한 괴리인데, 우리는 확률적으로 살지 않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단위로 가면 얘는 존재가 확률이야. 근데 우리는 존재가 확률이 아니야. 존재가 그냥 불리언, 있거나 없거나야. 0.001% 있다, 10% 있다가 아니고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 학교에서는 확률을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 확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확률을 의미를 학생들한테 잘 이해를 못 시켜요. 금융시장은 불리언에 가까울까요? 1, 0에 가까울까요? 안 그러면 이 0부터 1 사이에 무한대 확률, 양자적인 것에 가까울까요? 금융시장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얘는 그냥 아날로그야. 아날로그야.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부하는 블랙 스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어느 날 이제 금융시장을 뒤엎기 시작하면 그때 다 와르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학교에서 확률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야, 그때 그렇게 할 때, 북한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가 조용했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왔는데 이게 왜 이러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임계치라는 게 있죠. 임계치인 사람은 그래요. 임계치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긴다. 근데 임계치를 벗어났다 싶으면 그때부터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느껴요. 정확하게 사람들은 이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진법적인 그런 존재고, 결코 사람들이 확률적이고 연속적이고 0.1% 확률이 바뀜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고 주가가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들을 뭐 외면해야 된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사람들한테 어느 순간 블랙 스완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세상사에다가 자연에는 이런 확률 분포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근데 세상사는 확률 분포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나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걸 사람들 사이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건 정규 분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팩테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로도 설명 안 돼요. 설명 안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사회 현상을 확률적으로 해석하고 분포로 해석하고, 그래서 뭐 99% 확률로 안 망해요. 99.5% 확률로 안 망해요. 95% 확률로 안 망해요. 이런 거 계산하는데, 리스크 관리하고 한다는데 그거 다
불쉿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원조가 이 모든 것의 불쉿의 원조가 파스칼한테 있다. 얘가 이제 전기분포라는 걸 하면서 발생했다. 그래서 이 전기분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GIF라고 부릅니다. Great Intellectual Fraud. 이게 인류 역사의 대지적인 사기야. 저는 이거에 기반해서 주가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러는 것은 진짜로 저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 세상, 인간 세상은 임계치를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총군이 말씀하신 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동의 안 하는 맥락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어떤 맥락이 동의하느냐면 지금 임계치가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임계치가 벗어난, 아까 우리 총군님은 그걸 이제 얼굴 표정의 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임계치가 벗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때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반응을 아마 하게 되겠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흔하면 블랙스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는 무시할 때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커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이만큼 커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금융시장은 그냥 맞아요. 정말 전기분포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맥락의 흐름에 이미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시장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임계치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갔어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 하면서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말하자면 내성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요? 반복은 내성을 갖죠. 심지어 이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신용평가사에서도 그분들이 그 한국에 대한 리포트를 쓴 거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예전에 2000년대 이 초중반에 썼던 리포트와 최근에 쓴 리포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임계치가 올라맞아 있어요. 그런 옛날에는 이게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외국의 시각마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임계치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 이거는 의미 없다고 보진 않아요. 어쩌면은 옛날에 너무 민감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진전돼 온 남북관계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어떤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기치 않게 어디선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게 남북관계에서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데 주가가 왜 올라요? 이거는 저는 별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나심 탈레브를 찾아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심 탈레브가 누구하고 네 글자 욕을 써가면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가 사람들 좀 건드리긴 했죠.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이 등장한 거거든. 그러면 갑자기 세상이 바뀐가. 근데 나심 탈레브는 예전부터라도 블랙스완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 평소에는 얘가 계속 돈을 잃어.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면 돈을 확 버는. 그러니까 그 옵션으로 따지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데, 주가가 지금 뭐 가령 코스피가 2000이죠. 근데 코스피가 1500이 되면 돈을 버는 옵션, 풋옵션 매수를 했다고 치면 이번에 대박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박이는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막 떠든 거죠. 나심 탈레브가 막 떠들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반주의, 나심 탈레브처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문데, 일반적으로 월스트리트의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그 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좋아질 거야. 원래 주가 올라갈 거야. 투자하고 했던 누군가가 진짜 열받았네. 그래가지고, 야, 너 그동안 이런 감 생각해봐라. 그거 한 번 그랬다고 저게 지성인이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이서 네 글자 욕을 써가면서 치고받고 싸움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 말에 동의를 해요. 계속 읽다가 한번 팍 대박 나면 그거 잘한 거냐고. 그거 잘한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지성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아유 싸우는 건 똑같아. 옛날에 금융위기 전에 키코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키코 사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기분포에 의한 사고죠. 은행들이 환율이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정부가 막아주니까. 뭐 이런 거로 해서 만들어낸 게 키코라는 상품이었거든요. 이 키코라는 상품은 환율이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이제 고객들이 기업들이었어요. 네. 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금융위기 터지기 좀 직전이었죠. 이게 딱 벗어났단 말이에요. 딱 벗어나면 여기서 벗어나면 손실이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손실이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작살이 났잖아요. 키코로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작살이 났잖아요. 이제 이게 모든 은행과 그 고객 기업들이 전부 이 정기부패를 믿고 했었던 거죠. 진짜 전기부포를 믿었을까요? 믿고 싶었을까요? 아니 은행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죠. 믿었을까요? 믿고 싶었을까요?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되니까 난 믿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어쨌건 이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법정에서 이게 논란이 벌어지는 문제인데 골 때렸어요. 서로 증명이 안 돼 이게. 동일한 법무법인에서 기업도 변호하고 은행도 변호하고 아, 예,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이런 식의 근데 결국은 법무법인들이 은행 편을 들었죠.